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 주제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임영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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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인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오키나와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일단 오키나와란 어떤 곳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여기가 재미난 게 대만하고 그러니까 타이완하고 일본 본토까지 가는 거리가 같아요. 오키나와에서 큐슈까지 650km, 타이완까지 610km, 상해까지가 830km.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걸 잘 모르는 게 우리가 이 지도가 지구가 둥근데 이렇게 펼쳐놓잖아요. 네. 그래서 오키나와 위치가 되게 애매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야말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으로 오는 완벽한 십자로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반드시 들어갔어야 될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또 군사기지로 만들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네. 보통 섬은 비행장 만들기 좋은 섬이 별로 없어요. 비행장 만들기 좋은 섬은 또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산이 뺑 둘러싸고 있는데 가운데 딱 비행장 만들기 좋은 만큼 평야가 딱 있어요. 지금도 비행장이 3개인가 있지 아마? 그렇죠. 그래서 있는 곳마다 비행장 아니면 골프장이야. 그리고 태평양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배를 댈 수 있는 곳인데 항구 만들기 좋은 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2개만 있어요. 나카스코만이라는 데와 긴만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수심이 깊어서 군함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화물선들은 홀수선이 얕아요. 그렇지만 군함은 2배, 3배가 깊습니다. 완전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군함이 들어올 항구가 진짜 만들기 어려워요.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키나와는 비행기와 군함이 들어올 선 적지이면서 산들이 고기를 막아주고 있어서 방어하기도 좋은 곳이죠. 자, 그러면 일본은 반대로 오키나와는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키나와를 지키던 일본의 전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오키나와 방어군은 일본 육군의 32군이 맡았습니다. 1944년 3월에 창설된 이후 꾸준히 전력이 증강이 됐던 그런 부대예요. 사령관은 우시지마 미스루 중장입니다. 32군은 오키나와 본섬과 주변 섬들은 물론이고 오키나와 내에 있는 6개의 비행장을 방어하는 게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32군의 병력들을 좀 알아보면 주력은 강력한 포병 전력을 보유한 24사단이었고요. 3개의 보병 연대와 중포로 무장을 한 포병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부대 병력 중에 많은 수가 또 해외에 파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지 징집병 혹은 부족분을 보충병을 통해서 병력을 받게 됐는데 보통 부대의 전투력을 최고로 내려면 기존에 있던 병력들이 뭉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부대는 62사단이 있습니다. 62사단은 경보병사단이에요. 예하에 2개의 여단과 각각 5개의 대대가 있지만 포병이 없습니다. 경사단이라도 왜 포병이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사연이 있어요. 이들이 중국에서 오키나와로 부대 이동을 하던 와중에 중포와 중장비를 실은 수송선이 미 해군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비와 포를 다 잃게 돼서 이제 그 이후는 오키나와에 전개된 이후에는 포병이 없는 보병의 부대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건데 오키나와 현지 의용병이 2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력들이 좀 정상적이 아니에요. 14살 이상의 남학생들을 전투병으로 만든 거예요. 철혈 군왕대라고 해서 이들은 14살이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들이 총을 들고 애기죠, 애기. 네, 그들이 총을 들고 미군하고 전투를 하게 만든 거예요. 남학생만 동원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학생들은 힘의 유리대라고 비전투 병력이지만 간호 병력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총 병력이 약 14만 명인데 전투력을 제대로 유지한 부대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미 해군 잠수함의 무제한 작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일본군을 좀 살펴봤다면 미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키나와를 향하는 이 미군의 전력 어느 정도였나요? 오키나와 전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맨날 달라붙는 수사 같은 게 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벌어진 가장 큰 상륙작전. 그래서 규모면으로 좀 살펴보면요. 미 태평양 함대가 지금도 뭐 세력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때 당시는 병력 수도 많고 함정도 훨씬 많았습니다.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그 태평양 함대가 총 동원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원된 함정의 수가 크고 작은 것 다 포함하면 약 1,800여 대 여척이 되고요. 그리고 병력들, 해군 쪽 병력들만 해도 35만 명 정도예요. 그 35만 명은 대부분 땅도 안 밟았습니다. 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의 병력이 약 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작전인지 대강 감이 오죠. 지상군까지 합하면 지금 대한민국 군대보다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상군을 또 살펴보면요. 10군이 주력이고 그리고 미 해병 3개 사단 정도가 붙게 됐는데 18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를 혹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즉 다영역 작전에 어떻게 보면 밑그림을 그때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작전에 동원됐던 육군, 해군, 해병대가 그들의 자산을 모두 다 모아서 필요할 때 육군이 요청하든 해병대가 요청하든 바로바로 투입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어마어마한 병력이 쏟아져 들어가는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일본은 어떻게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방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중에서 가장 잘 계획되고 가장 잘 준비되고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방어가 오키나와 방어전입니다. 그 일본군이 보통 포병 화력이 약했는데 이때는 포병도 굉장히 보강이 돼 있어가지고 오키나와 전투 참전했던 미군들 얘기 보면 그 일본군 포격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런 적이 없는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사연이 있는 게 아까 보면 잠수함에 많이 침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을 한 대포를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키나와까지 왔을 때 그냥 다 모아줬어요. 그래서 역대급 포병 화력이 오키나와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 조그만 섬에 지금 한국군 전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포격의 효과가 어떻게 했어요? 네. 거기다가 우시지마가 또 굉장히 지적이고 전술가형 이 우시지마가 탁월한 전술가였잖아요. 그래서 오키나와 지형을 이용해서 완벽한 방어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도 얘기 나오지만 화망 같은 게 빈틈이 없었대요. 그리고 오키나와가 원래 석회암지대입니다. 석회암지대는 자연동굴이 많아요. 이 동굴을 연결해서 이제 방어 지점을 설정하는데 과거에 펠렐리우나 이오지마에서 이 땅굴진지, 동굴진지로 일본군이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의 종합판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정말 완벽했대요. 그러니까 포탄이 떨어져. 그럼 미군이 뭐 숨을 거 아니야. 기관총 날라와. 그러면 또 어디 바위대에 숨겠죠. 그러면 엎드려 있는 미군 뒤쪽에서 땅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쏴. 그러면 얘들이 또 저쪽으로 피할 거 아닌가. 그러면 또 거기서 와. 어디 가서 어느 바위 뒤에 숨어도 은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이 태평양 전선의 미군이 1945년 4월 1일 일본의 마지막 요충지인 오키나와로 갑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 오키나와 침공을 위한 미군 전력들은 상륙 6개월 전부터 오키나와 근해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44년 10월 10일 미 항공모함에서 날아오른 함재기들이 나하항과 운텐항 등의 일본 군사시설을 폭격을 하면서 오키나와 공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나고 공격 바로 전에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러네요. 예,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특히 날씨가 좋을 때는 언제나 오키나와를 때리고 오키나와 날씨가 좀 나빠지면 주변에 큐슈를 때려서 일본군이 지원을 하지 못하게 아예 오키나와를 봉쇄를 시켜놓은 거죠. 물 속에는 잠수함이 있고 물 밖에서는 미군 해상 세력과 공중 세력이 연일 계속 때려댔습니다. 이게
본토 오키나와 본섬을 침공하기 전에 그냥 준비 단계에서 벌써 이렇게 피를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군이 오키나와 침공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개 단계로 만들었어요. 1단계는 본격적인 상륙 6일 전인 3월 26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먼저 오키나와 본섬의 남서쪽에 게리마 열도라는 이렇게 작은 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섬에 대한 상륙 작전이 실시되는데 그 섬만 상륙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남동쪽에서는 미 해병 2사단이 무력 시위를 하면서 기만 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상륙 당일이 되면 주력인 미 육군 10군 예하의 24군단과 미 해병 제3 상륙군단이 하고시와 수나베 지역으로 상륙을 해서 가데나와 용탄 비행장을 점령을 하고요. 육군인 10군의 임무는 하고시에 상륙을 해서 가데나와 용탄 비행장을 점령하고 내륙으로 진출을 해서 오키나와 섬을 남북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해병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오키나와 그 북쪽 지역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은 본섬의 북서부에 위치한 이에시마 섬을 점령을 하고 오키나와 전역을 점령을 하는 게 2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는 오키나와를 보면 오키나와 주변에 작은 섬들이 많습니다. 네. 그 섬들을 다 점령을 해서 오키나와 지역을 완전히 미군의 수중으로 집어넣는 게 미군이 계획한 3단계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하공항이 이제 딱 오키나와 중남부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거기가 네. 평야 지역이고 남쪽에 이제 그 해군 기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고기가 점령하기도 좋고 한번 점령하면 자리 잡기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점령하고 북쪽으로 쫙 밀고 올라가면 오키나와 점령이 끝날 것이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운 거겠죠. 네, 근데 사실 미군이 잘못한 거는 해병대를 북쪽으로 보내고 육군을 남쪽으로 보냈는데 사실 북쪽 가봤자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군은 이미 그걸 예상을 하고 북쪽에는 2개대밖에 안 두고 남쪽에 병력을 몰아넣고 있었는데 남쪽으로 육군, 북쪽으로 해병대를 보낸 게 어떻게 보면 실수였고 시간을 약간 낭비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 전투가 일어난 날이 4월 1일 만우절이에요. 그래서 상륙을 했는데 정말 만우절 부활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일본군은 늘 공격적이고 해변에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상륙 당일날 막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자 그러면 그냥 막 비겁한 놈, 치사한 놈 막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였는데 우시지만은 여기는 소모전이다. 그렇다면 상륙 당일날 해변에서 죽지 말고 최대한 끌어들여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함정 안에 끌어들여서 미군을 최대한 소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해변 저항을 금지시킵니다. 왜냐면 이제 해안에서 엄청 포사격이 될 거거든요. 미군 상륙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병대 고참병들이 상륙 당일에 아마 전사자, 이 오키나와 전투 전체 전사자의 80%는 첫날 나올 것이다. 뭐 그러면서 탕작도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또 그래서 신병들한테 엄청 정신교육 시켰대요. 근데 막상 내리니까 만우절, 부활절 총알 한 발 안 날라오고 이날 죽은 사람은 28명이에요. 5만 명 이상 이렇게했는데 죽은 사람이 28명이에요. 뭐 이건 뭐 사망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적은 숫자의 사망자만 나와요. 네, 그래서 신병들이 엄청 항의했답니다.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이렇게. 뻥이었지. 그리고 치사하게 거짓말을 해도 고참이 군기를 잡아도 치사하게 이런 걸로 잡네. 만우절이잖아요. 만우절이니까. 그래서 거의 나중에는 고참들을 그러니까 단체로 항거하는 이 수준까지 갔었대요.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큰 피해 없이 미군이 상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작전은 무난히 흘러가는 분위기지만 사실상 그 병사들이 느꼈을 불안감은 사실 실제 전투가 일어난 것보다도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의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섬 서쪽 끝에 상륙해서 동쪽까지 쫙 가서 섬을 반으로 자르는 그 작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10일을 예상했다고요? 10일을 처음에 예상을 했어요. 10시간. 몇 시간 안 걸렸어요. 10시간도 채 안 걸렸어요. 근데 평균 12km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저항이 없었으면 그 정도에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저항을 안 받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지상군 사령관인 버크너 중장이 그러면 2단계로 바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2단계를 발동을 시켰습니다. 네. 2단계는 섬을 석권하는 거죠. 남북 전벌. 남북 다. 그래서 미 해병 6사단은
북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간헐적인 저항이 있었죠. 왜냐하면 2개 대대 정도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냥 뭐 순조롭게 진격을 해서 모토부 반도를 봉쇄합니다. 참고로 모토부 반도가 오키나와 여행 가시는 분들이 꼭 가시는 추라우마 수족관이 있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예요. 미 해병대 22연대 2대대는 4월 13일 날 오키나와 본섬 최북단의 해도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당도를 합니다. 4월 1일 날 상륙을 하고 4월 13일 날 북쪽 끝까지 벌써 병력들이 올라간 거예요. 오. 그래서 북쪽은 뭐 거의 정리가 됐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남쪽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번 상륙작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오늘 나올 것이다라고 후임들에게 가르쳤는데 거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상륙을 하고 나서 1단계에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사람들의 마음, 병사들의 마음은 포기했나? 자, 이제 우리에겐 승리만 남아있나라고 안도할 때쯤 이때 튀어나오거든요. 그 공포.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다음 이 시간 진정한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됩니다. 과연 미군과 일본군의 치열한 전투는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준비 잘 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1945년 4월 1일 미군은 일본의 마지막 남은 방어 요충지인 오키나와를 향해 상륙을 개시한다. 하지만 큰 피해를 우려한 미군의 예상과 달리 해안가에는 적막만 감돌게 된다. 한편 일본군은 접근하는 미군을 향해 내복 진지들을 구축하고 기습을 준비하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 마지막 전투로 기록된 오키나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태평양 전쟁 최후의 혈투 오키나와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